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속된 상태로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또 김건희 여사까지 구속이 된 상태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직전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다루는 나라가 없어요. 설사 진짜로 뭐 문제가 있더라도 저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는데요. 인신을 저렇게 구속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예외, 뭐 아주 엄청난 어떤 잔인한 독재자가 종말을 맞이할 때는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이제 성난 민심에 의해서 박살나는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법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자체가 벌써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야만이고, 그리고 이건 법을 빙자한 폭거,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금 몰아가지만 반대로 지금 민주당이 내란 범일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아무튼 근데 그 이야기보다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왜 했을까를 가끔 생각해 보는데요. 믿는 구석 없이 그 큰 일을 벌일 수가 없어요. 달리 말하면 성공에 대한 확신, 뭐 가능성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령 뭐 부정선거라든가 뭐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든가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면 계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계엄을 했다. 그것도 말이죠. 금요일 날 밤 10시에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면 토요일 밤 10시 하면 제일 좋죠. 그건 100% 아마 성공했을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과반수를 모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몇 시간 안에 그래야 후다닥 그렇게 못 모읍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금요일 밤 10시에 했잖아요. 이걸 놓고 저쪽 좌익들은요, 그것도 뭐 업무론으로 또 보더라고. 뭐 무슨 또 뭐, 천일 되는 날 10시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그것도 뭐 주술적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던데 저는 그건 뭐 근거 없다고 보고요. 그거보다는 다른 확신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다른 확신. 시간은 비록 걸릴지라도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가장 이해 안 되는 게 이제 어떤 건가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전화 통화는 딱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실제 이제 윤석열 트럼프 윤석열을 검색해 보면요.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썸네일화된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양국의 이제 그 관계를 고려할 때 양국의 대통령이 앞으로 만들어갈 어떤 그런 새로운 역사, 한미 동맹의 새로운 어떤 희망 이런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많은 두 사람만 딱 이렇게 썸네일화된 이런 장면이 많은 거죠. 경제, 안보 뭐 모든 면에서 세계사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두 사람의 만남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아쉽게도 윤석열 트럼프의 만남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전화통화 한 번 할 때 그때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우호적으로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당선인 시절에 벌써 전화통화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벌써 조선업에 관련해서 한국이 크게 도와줄 일이 있다. 한국하고 미국 다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식으로 희망찬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어떤 좋은 시간이 오는구나, 시대가 오는구나. 한국과 미국 사이에 또 다른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간다라고 다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후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게 되면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왜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지 않고 있는가? 큰 거 한 방을 쏘지 않는가? 여기서 말하는 큰 거 한 방은요, 일거에 해결하는 뭔가를 말하는 건데요. 실상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그런 큰 거 한 방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도 될 수도 있어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서로 간에 어떤 합의된 이야기, 약속된 사항이 하나도 없느냐. 이제 이게 하나의 관건인데요. 지금 윤의게인을 외치는 분이라든가 뭐 등등 이제 희망을 갖고 지금도 열심히 애국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 트럼프 윤석열 트럼프 사이에 둘만의 어떤 약속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과거에 이런 뉴스가 쫙 나왔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트럼프 측근 탄핵 소추 직후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이거 아주 중요한 뉴스 아닙니까? 여기 1월 10일자 12.3 계엄을 선포하고 약 한 달 뒤인데요. 한 달 일주일 뒤인데 이런 뉴스가 이렇게 조선일보,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1월 10일자 같은 뉴스예요, 전부. 윤 탄핵안 가결 직후 트럼프 측근 만나 탄핵 전국 논의했다. 이때 이 뉴스를 보고 뭐 소위 이제 윤 대통령 지지 그룹에서는 드디어 판을 뒤집는다. 완벽한 뭐 시나리오가 있다. 이런 식으로 희망을 크게 가졌었죠. 이건 모르는 사람 없죠, 전부. 1월 10일에 분명히 트럼프의 최측근이 윤 대통령을 엄밀하게 만났습니다. 이걸 당시 야진영에서도 지금은 여진영이 됐죠. 여가 됐죠. 그 당시 야진영에서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아, 이거 뭐 있는 거 아닌가? 진짜 윤석열 뭐 트럼프 저 둘 사이에 어떤 공조가 있는 게 아닌가? 뭔가 지금 짜고 치는 게 아닌가? 이래서 말이죠. 상당히 불안해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후에 나왔던 이야기를 쭉 보시게 되면은 특별한 진전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 파이낸스 투데이에서 트럼프 윤 대통령과 이야기하길 원한다. 측근 플라이처라고 많이 알려진 인물이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거기서 부의장으로 있는 사람이죠. 지난번에 우리 이제 국회의원들이 나경원 의원이 포함된 방미 이제 국회의원단이 그 만나가지고 로비를 하려고 했던 대상이 바로 이 플라이처였죠. 왜냐하면 플라이처가 트럼프와 통하는 직통 라인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주로 한국의 대미 라인에서 뭐 부탁을 하거나 뭐 여러 연결망을 구축할 때 활용하는 사람이 이 플라이처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자, 더 퍼블릭 요거는 1월 10일자 트럼프 최측근 매너포트가 만난 사람은 누구냐? 자, 매너포트도 어마어마하게 이 트럼프와 최측근으로 이렇게 통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왜 이때는 벌써 1월 10일이고 지금은 벌써 9월 15일인데 무려 8개월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트럼프는 과연 뭐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당시는 그래도 당선인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한국과 지금 무역협상, 관세협상하고 있고요. 세계를 상대로 지금 큰 전쟁을 벌이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도 그때 그거는 뭐냐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뭐 한번 떠보고 만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요. 트럼프 당선인이 측근을 이쪽으로 이제 급파한 거죠. 그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이것은 미국 최대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미국 보수주의 연합 ACU라고 합니다. 여기 맷 슐렙 공동의장 이 사람이죠. 굉장히 거물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에 한 10명을 꼽는다 그러면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물입니다. 요 맷 슐렙은요. 자, 이 사람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막역하게 조언할 수 있는 인사로 꼽히는데 이 당시 나왔던 이야기가 윤 대통령이 최근 관저를 찾아온 슐렙 의장을 만나 한국 내 상황 등에 관해 대화한 것으로 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고요. 이게 권성동 등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슐렙 의장은요. 그 당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관저를 방문했고요.
이것은 명백히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봐야죠.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탄핵 정국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미국 보수주의 연합 ACU는요, 매년 보수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하는 보수 정치 행동 회의를 개최합니다. 요거는 CPEC이라 그러죠. CPEC. 트럼프 당선인은 여러 차례 이 행사를 찾아왔고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그 무렵에도 이 행사에서 약 1시간 30분간이나 연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굉장히 긴 연설, 이것은 유명하죠. 한번 뭐 연설하기 시작하면 1시간, 2시간 뭐 기본으로 깔고 들어간다 그러죠. 자,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슐랩 의장과 그의 아내이자 미국 보수주의 연합 공동의장인 머르시디스 슐랩 의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이 ACU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상식으로 뭉친 곳이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 어떤 표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몇 슐랩 의장은 그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백악관에 들어가 정무국장을 지낸 바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보수에 있어서는 핵심 인물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머르시디스 슐랩 의장도 부시 전 대통령 대선 캠프와 백악관에서 일을 했고요. 트럼프 일기 때 백악관 전략 커뮤니케이션 국장을 지낸 바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슐랩 의장이 한국의 정치 상황에 관해 윤 대통령에게 그 당시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는 자신이 직접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머르시디스 슐랩 의장은 지난 그 무렵에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에서요, 강경 보수 성향의 고돈창 변호사를 출연시켜 가지고요, 보통 언론이 강경 보수라고 합니다만 이분은 뭐 진짜 그 반중 우파죠, 반중 우파. 고돈창 변호사를 출연시켜서 한국 상황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눴습니다. 이때 고돈창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뭐 다소 위험한 일이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도 야당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있던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했고, 두 번째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도 시도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절대로 이 정상적이지 않다. 뭔가 여기는 새로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었죠. 그리고 그때 머르시디스 슐랩 의장은요, 중국, 북한은 한국의 좌파 정당을 지지하는 것 같다. 미국의 동맹인 일본, 대만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번 일이 지정학적 관점에서 동북아 지역의 여각 구도를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죠. 한국이 일종의 지렛대, 그 무게추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한중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 이 패권 경쟁에 있어서요, 동북아 세력 균형이 갈린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 당시 또 이 현재 이 야권이 된 그 당시 여권 국민의힘 관계자는요, 또 이런 말을 했었죠. 미국 측은 한국 야당이 1차 탄핵 소추안에 한국, 미국, 일본 협력 강화를 문제 삼는 듯한 표현을 넣었던 사실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에서 비공식 방한이 이어질 예정인 것으로 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이제 탄핵을 추진했던 그 세력들이 다소 미국과는 거리가 있는, 반미 혹은 미국과 자꾸 이렇게 척을 지려고 하는,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관성 혹은 속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때부터 트럼프 당선인이 벌써 뭔가 포석을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일기 대선 캠프 선대 본부장도요, 그 당시 방문을 했었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인사들을 만났다라고 알려져 있었죠. 자, 이런 걸 보면서요, 이건 진짜 뭐가 이상하다, 뭐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그룹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도 다수 또 한국에 대한 언급을 계속했었고요. 그런데도 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솔직히 100%다 아는 사람은 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누가 더 합당한 합리적인 정확한 과학적인 추론을 하느냐 이건데요. 최근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어떤 큰 그림을 갖고 있다는 건 확실해요.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 하면요. 브라질, 베네수엘라, 이란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포함이 되죠. 러시아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나라들 중에요. 한국이 같이 거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란에 대해서는 B2 스텔스 폭격기 7대를 동원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작전을 전개했었죠. 벙커버스터 14발을 미국이 그렇게까지 화끈하게 때린 적은 없습니다. 이 수십 년 이래로요. 그런 일을 해가지고 이란을 그냥 그대로 평정해버렸죠. 마음만 먹었으면 정권 교체도 가능했어요. 레짐 체인지도 할 수 있었다고. 그런데도 일단 레짐 체인지까지는 안 갔어요. 그 정도로 이란에 길을 죽여놨고, 브라질 지금 거기가 어떤 상황입니까? 거기 룰라 이제 대통령은 미국과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친중 정치인으로 봅니다. 브라질 자체가 친중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는 관계가 좀 좋지 않고 다소 반미적 기질을 갖고 있는 포퓰리스트인데요. 좌파죠, 그러니까. 그런데 브라질 대통령 중에 가장 트럼프 대통령과 합이 좋았던 사람이 보우수나루 아닙니까? 근데 그 보우수나루를 구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지금 브라질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관세도 50%까지 때려버렸고. 그래서 브라질 난리 났습니다. 거기 그냥 트럼프 대통령 사진을 태우는 화형식도 하고 뭐 그런 뭐 아주 극단적 그런 뭐 행동을 하면서 저항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브라질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레짐 체인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브라질에서는 그 보소나로에게 뭐 쿠데타 모의 혐의를 이렇게 적용해 가지고 무려 30년 가까운 어떤 형량을 선고했더라고요. 그쪽 법원에서. 자, 어쨌거나 브라질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브라질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게 확실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이 마두로도요. 이자도 미국과는 이 뭐 불구 대칭 같은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두로 또한 문제가 많고요. 뭐 마약 카르텔 거기에 연루된 중요 인물로도 보지만 반미주의자죠, 여기도. 그래서 이 마두로를 또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는 아예 군을 파견했잖아요. 과거 파나마 침공 때처럼 파나마 때는 양상은 좀 달랐지만 그때도 이 베네수엘라하고는 좀 닮아 있어요. 그 마약 문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반미 속성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 파나마를 침공을 통해서 거기 독재자를 아웃시키고 아예 워싱턴으로 체포해 갔었죠. 그리고 정권을 정상화시키는 정치를 정상화시킨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그거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일이었고요. 노리에가 뭐 그렇죠, 이름이. 그리고 이번에 이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또한 그와 비슷한 연장선에서 보게 되면은 뭐 마약 카르텔, 그리고 반미, 그리고 포퓰리스트, 친중, 극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는 게 이제 마두로인데, 이 마두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어떤 거기 전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축함 뭐 여러 대 들어갔고, 거기 동원된 해병대 병력만 해도 지금 4,000명을 훨씬 넘었다 그래요. 그리고 조만간 이렇게 이제 파나마 침공처럼 직접적으로 베네수엘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그 뭐 민병대 총 뭐 동원령 내리고 난리 났다 그러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결심을 하게 되면 큰 걸 갖고 지금 때리기도 합니다. 분명히 움직입니다. 자, 그런 걸 보게 되면 그 순위에 대한민국이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건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차는 아니고 2차로 보입니다. 2차로. 다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을 다루는 방식은 파나마라든가 베네수엘라, 이란하고는 다를 것으로 봐요. 여기 뭐 직접 뭐 미군이 뭐 이게 뭐 한국을 그냥 공격한다, 때리다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 어렵고요. 여기는 주한미군도 아예 와 있으니까요. 좀 다르다라고 봅니다. 다루는 방식이 완전 다른 거죠. 한국을 고립시키거나 이재명 정부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조건을 계속 걸면서 국민들과 괴리시키는
한국 국민들과 괴리시키는 그런 어떤 작전도 구사할 가능성도 크고 지금도 그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왕따시키는 그 서방진영으로부터 그냥 분리시키는 그런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과거의 그 여러 가지 행적을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잊은 것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리고 어쨌거나 그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은 상당히 국가기관 전체가 이재명과 그 민주당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 부정선거 이슈라든가 이 소위 이제 반국가 세력의 그 정체 이런 것들이 만일에 워싱턴에서 폭로가 되는 순간 일거에 뒤집힐 수 있다. 이제 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팔 사태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최근에 프랑스 사태를 보더라도 그렇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예측 불허하지만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떤 히든 카드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하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아직은 대의비로 하고 있고요. 비보도 전제로 자신들만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과의 어떤 합의가 있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빨리 오면 좋겠지만 좀 늦더라도 반드시 올 것이다. 이런 희망회로는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건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선뜻 결론을 못 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그 변수들이 많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 중국하고도 지금 좀 엄청난 일이 지금 터져 있고 러시아하고도 터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쫙쫙 뭐 너무 많은 거죠. 그 가운데 한국 일도 분명히 중요한 일은 맞죠. 그렇지만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시간은 오긴 온다 반드시. 그 사이에 이 보수가 완전히 괴멸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어느 정도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전희였습니다.